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문대학교 윤석상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일본 정치경제가 이제 전공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성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의 대응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 일본 자체가 이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피해자임과 동시에 원인 제공자라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고요. 지금 뭐 홍정민 박사님이나 전세영 박사님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 약간 회의가 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 환경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정책을 결정했고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의 환경 정책은 경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정책이 결정돼 왔고 추진돼 왔으며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환경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환경 정책은 일본 정치 사회가 배제되고 분열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례로 보게 되면 1960년대 고도 성장기 때 발생했던 미나마타병이라든가 환경오염을 통해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이 언제 되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일본 사회를 균열시켰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정치 사회의 그런 합의가 없는 누군가에 의한 그런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조치인데요. 이건 아까 홍정미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로 뭐냐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드는 것들이 주요국들의 그런 삼중 수소 방류량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타국에 있어서의 그런 행태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들고 있다는 것들이죠. 저 수치를 보게 되면 일본이 결코 방류량이 높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일본이 하는 행동 자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ALPS 처리수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 그렇죠?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추진 기준과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일본의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결정하죠. 방침을 결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프레임을 이제 제시해 놓는다는 것들이고 이런 프레임에 입각해가지고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액션 플랜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때 주변으로부터의 반발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나타나면은 이걸 이제 수정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민간의 참여를 더 촉진시킨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2022년 2월달에 행동 계획들을 이제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또 도쿄만, 그 다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 주변에 있어서 그러한 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은 중앙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사후 처방식의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홍정미 교수님이나 뭐 전세영 교수 쭉 말씀하셨듯이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일본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거기부터 우리가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도쿄 전력 같은 경우는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뭐 써 있지만 뭐 양식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넙치가 이제 표층에 이제 살고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영양화된 그러한 것들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는 것들이죠. 넙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에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앙 정부에 있어서의 그러한 결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대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론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데 발표문에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페이퍼에 보게 되면은 원거리 지역은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입니다. 미야기현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 입장이 좀 많고요.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찬성 입장이 좀 많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현의 대응인데, 자, 후쿠시마현 같은 경우는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하고 이제 서쪽 지역인데요. 동쪽 지역은 이제 원전 지역, 즉 제1 원전과 제2 원전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포인트 여기가 이제 좀 진하게 색칠한 지역이 이제 피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좀 연하게 칠한 지역이 지금 피난 지시가 이제 해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진하게 색칠된 지역이 원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양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신중한 입장을 기하고 있고, 아무런 색칠이 안 돼 있는 지역, 즉 서부 지역 같은 경우, 서부 지역은 산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촌 이런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전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전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찬성하냐?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 원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즉 소규모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특히 원전이 입지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폐쇄가 되면은 지역 경제가 이제 몰락되는 것들이고 지역 자체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위기 지역. 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산업을 더 촉진하고 부흥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원전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 오히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대규모 해양 오염수가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거를 해양 방류해라. 더불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게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요구 사항이죠. 반면에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실시가 되면은 오히려 후쿠시마산에 대한 농산물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지역 이미지, 특히 관광 산업 자체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도쿄전력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게 이제 후쿠시마현 인근 지자체의 대응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와테현 가장 위에 있는 이와테, 그다음 미야기, 후쿠시마, 그다음 이바라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선택하자는 하지만 허용, 그다음에 허용 쪽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어획량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어획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홋카이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어업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이제 이바라키현이죠.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찬성을 하자니 수산물에 대한 오염 문제가 또 생기는 것들이고, 특히 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인들의 그런 반발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현 그 피해 지역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원전 오염수 허용이냐 아니면 허용하지 않냐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와태 현 보면은 그 현 안에 또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들별로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태 현 안에 있는 12개 뭐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8개 지역은 찬성했고 2개 지역은 뭐 허용 불가, 선택하자면 허용 불가. 너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그럼 나는 그래도 안 할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 선택하자면 허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북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 쪽이 반대 쪽이 많고 이 남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허용 쪽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쪽으로 돌아가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와태현 같은 경우는 왜 또 반대를 하냐면 소외가 됐다는 게 가장 큽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이와태현 같은 경우는 뭐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와태현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원전 해양 오염수 방류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이제 프레셔를 이제 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지자체 대응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지자체 대응, 찬반을 불문하고 지역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중앙 정부로부터의 그런 지원 확대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뭐 우리 사회도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지만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이제 낙후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향후 소멸 가능 도시라는 걸 이제 일본 창생협회가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홋카이도 뭐 아오모리부터 쭉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조금 굵은 글씨로 해놓은 지역은 바로 뭐냐면 이 원전 피해 지역이죠. 이 원전 피해 지역이 원전과 상관없이 소멸 가능 도시로 지역으로 이제 조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전 산업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이 생존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PPT에는 없지만 발표문에는 써 있지만은 이 원전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쭉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원전 지역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일반 지역보다 수입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전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 보게 되면은 뭐 원전 마피아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원전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가 황폐화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한다거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해야만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전력과 함께 원전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밀어붙이시 그런 행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지역적 이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뭐 당연히 어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FOE 환경 시민단체인데 일본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 단체라고 하면 FOE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원전 해양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라든가 특히 이 FOE 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정책들,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해서 거의 100%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ODA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도상 국가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는 그런 단체고요. 물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그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민사회 운동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 시민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낸 조직인데 이들이 오히려 제시하는 것들이 원전 해양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조 발표에서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대형 탱크를 통해 가지고 장기 보관하자, 아니면 몰타로 고용화시키자, 이런 대안들을 이제 제시해 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반영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토론의 과정에도 의제로서 아젠다로서도 제시를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밀실 결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본에 있어서의 그런 원전 해양 오염수 방류가 관계자들의 그러한 이해 및 협의가 없는 비민주적인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이제 원전 해양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단순히 원전 사고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본 정치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점이죠. 특히 이 결정되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아베 내각 때 이제 다 결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기메스기루 세이지, 즉 지나친 결정의 정치,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독단적인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변국들과의 그러한 협력이라든가 협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비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